안녕하세요. 교육심리학자 이현주입니다. 이번 8강은 창의적 사고 과정의 마지막 시간으로 인공지능과 창의성을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창의성은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컴퓨터도 창의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한 여러 관점들을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2016년 3월 바둑기사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 간의 대국이 있었고 알파고가 4승 1패로 이세돌 구단에게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드셨나요? 저는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긴 것이 인간의 승리인지 인공지능에게 인간이 패한 것인지 헷갈리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바꾸어 놓을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인간을 능가하는 존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같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 전에 사회 각 영역에서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들이 많았는데요. 상당 부분은 인간의 창의성에 대한 강조들이 두드러졌습니다.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은 창의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 후에 많은 전문가들은 알파고의 직관과 창의적 수법에 놀랍다라는 평가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이세돌 구단 본인도 알파고가 인간의 창의력이나 바둑의 경험 등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 의문이 들게 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창의성은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그렇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컴퓨터와 인공지능이 창의적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된 두 가지 쟁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창의성이란 무엇인가로 창의성의 정의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컴퓨터가 인간과 같은 창의적 사고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쟁점입니다. 먼저 창의성의 정의에 있어서 창의적 산출물 측면에서 초점을 두어서 창의성이 새롭고 독창적이고 유용한 것의 생산이라고 정의한다면 컴퓨터는 어쩌면 인간보다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에 답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까지 다루었던 강의 내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의성을 문제 해결의 과정으로 보았는데요. 이때 문제 해결의 관건은 문제 공간의 크기였습니다. 문제 공간이 작으면 모든 가능한 경우를 탐색하고 문제 공간이 크면 발견법적 방법을 사용하였죠. 이때 어떤 발견법적 방법을 사용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지식과 전문성의 정도였던 거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은 컴퓨터의 정보 처리에 비유됩니다. 인간의 작업 기억 용량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컴퓨터의 경우는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양의 정보를 동시에 표상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문제 공간의 크기에 제약을 받지만 고성능 인공지능은 문제 공간을 더 넓고 깊게 탐색해서 최적의 해결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둑의 경우 바둑판이 가로 세로 19줄로 이루어져 첫 돌을 놓는 착점이 361개입니다. 첫 수를 주고받는 경우의 수만 12만 9,960가지가 되고 361개 점을 모두 채워가는 경우 10의 170제곱까지가 됩니다. 인간은 이 문제 공간을 모두 탐색할 수 없으나 인공지능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방식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보대는 AI가 조합, 탐색, 변형의 세 가지의 방식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산출한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조합은 친숙한 기존의 아이디어를 조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96년 킴 빈스테드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농담이란 뜻의 제이프는 단어의 조합을 통해서 언어 유희를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면 섬유질이 많고 우유에 타먹는 음식인 C로 시작하는 시리얼과
발음이 같지만 연쇄라는 의미를 가진 S로 시작하는 시리얼,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농담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은 재미없는 농담인데요.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섬유질을 가진 살인마를 뭐라고 부르지? 라는 질문에 이에 대한 대답으로 먹는 시리얼 킬러를 조합해 내었습니다. 시리얼 살인범이란 뜻이지만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한 단어이면서 발음이 같은 시리얼 킬러, 연쇄살인범을 연상하고 이 농담이 재치 있다라고 느낍니다. 두 번째 방식은 탐색입니다. 개념과 규칙을 탐색해서 기존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에게 다수의 고흐 작품을 입력해서 작품의 패턴과 미술적 규칙을 학습하게 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은 그 패턴과 규칙에 맞게 고흐풍의 작품을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 그림을 보실까요? 이 그림은 인공지능 구글 딥드림이 고흐 작품을 학습해서 그려낸 광화문 광장입니다. 정말 고흐의 그림과 유사한 화풍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방식인 변화는 기존의 개념 구조와 규칙을 새롭게 변형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으로 대표되는 것이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이 사람이 규칙을 일일이 프로그래밍하지 않아도 입력한 데이터에서 자동적으로 그 규칙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환의 사례에는 카카오 브레인의 AI 중 하나인 시아가 있습니다. 시아는 시를 쓰는 인공지능인데 얼마 전 시집도 출간했다고 합니다. 시아는 13,000여 편의 시를 읽으면서 시 쓰는 법을 익혔다고 합니다. 시의 주제어와 명령어를 입력하면 입력된 정보의 맥락을 이해하고 시를 짓는데 30초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30초 만에 시를 짓는다는 이야기를 들으실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걸 시라고 볼 수 있을까? 모름지기 시는 창작의 고통을 수반해야 하는 거 아닌가? 좋은 시는 시인의 감정과 삶 속에서 체득되어 나오는 것인데 라는 생각 안 드셨나요? 바로 이러한 점에서 컴퓨터의 창의성을 이야기할 때 창의성에 대한 정의가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이는 과학에 대한 논쟁이라기보다는 좀 더 철학적인 논쟁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은 지금까지 정말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는데요. 현재 고성능 인공지능 중 대표적인 것 중 하나는 구글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알파고 시리즈입니다. 이것의 변천사를 보면 인공지능의 진화를 알 수 있습니다. 2016년 이세돌 9단과 대결한 인공지능인 알파고는 구글의 모 회사인 알파벳의 알파와 바둑을 뜻하는 고를 합성해 만든 이름입니다. 알파고는 인간이 만든 정석이나 기보 등을 통해서 바둑을 학습을 했지만 2017년 발전된 알파고 제로는 바둑의 규칙 외에는 인간이 제공하는 기존 지식이나 데이터 없이 스스로 자신과의 대국을 통해서 독학으로 능력을 배양했습니다. 2018년 알파 제로가 나왔는데요. 알파 제로는 바둑을 뜻하는 고를 이름에서 제외했습니다. 즉 알파 제로는 바둑뿐만 아니라 체스나 장기까지도 학습하는 범용 인공지능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2020년 뮤 제로가 탄생했는데 뮤 제로는 규칙을 별도로 합숙하지 않아도 스스로 학습이 가능한 인공지능입니다. 즉 규칙이 제시되지 않은 미지의 환경에서도 게임에 이기는 전략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AI가 사고하는 과정,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세 개 유형으로 보았는데요. 컴퓨터가 정말 창의적일 수 있을까요? 강의 초반에서 두 번째 쟁점은 컴퓨터가 인간과 같은 창의적 사고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가 였는데요. 우리는 컴퓨터의 창의적 사고 과정을 직접 관찰하기가 어렵기에 이 질문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치환됩니다. 인간이 창의적이라고 여기는 것을 컴퓨터는 인간의 수준만큼 해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요. 이렇게 컴퓨터가 생산해낸 것이 인간이 한 것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튜링 테스트입니다. 앨런 튜링은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1950년에 이 테스트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실험 참여자는 분류된 곳에서 컴퓨터 또는 실제 인간과
컴퓨터 화면을 사용해서 글로 대화를 합니다. 참여자는 자신이 컴퓨터와 대화하는 것인지 사람과 대화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참여자가 이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없으면 컴퓨터는 이 테스트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되고 인간과 유사하게 사고하는 고성능 컴퓨터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튜링 테스트에 근거할 때 우리가 만약 인공지능이 만든 시를, 음악을, 미술 작품을 인간의 작품과 구별할 수 없다면 우리는 AI의 작품이 창의적인 것이고 AI가 창의적으로 사고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30초 만에 지은 인공지능의 시아의 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를 쓰는 이유, AI 시아. 시를 쓰는 이유를 묻지 말아 주십시오. 그냥 쓰는 것입니다. 쓸 수밖에 없기에 씁니다. 무엇을 쓰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를 쓴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짧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줄일 수 있는 말이 아직도 많이 있을 때 그때 씁니다. 여러분은 이 시를 어떻게 감상하셨나요? 만약 여러분은 이 시를 시아가 썼다는 것을 몰랐다면 이 시를 인간이 쓴 것인지 인공지능이 쓴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었을까요? 구분할 수 없었다면 인공지능이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정말 시를 창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많고 대답하기 매우 어려운 철학적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학자 간 일치된 답은 부재합니다. 인공지능이 사고하거나 창의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대표하는 학자는 철학자 존 설입니다. 존 설은 인공지능을 중국어 방에 비유했습니다. 영어만 할 수 있는 사람이 폐쇄된 방에 있고 그 방에는 미리 제작된 중국어 질문과 대답 목록,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지침이 담긴 영어책, 필담에 충분한 종이, 연필, 지우개 등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폐쇄된 방으로 한 중국인이 중국어 질문을 써서 들여보내면 방에 있는 사람은 지침에 따라 해당 중국어 대답을 찾아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때 대답을 받은 중국인은 자신이 그 방 안에 있는 중국어를 이해하는 사람과 대화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방에 있는 사람이 중국어를 이해하고 중국어를 할 줄 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중국어를 이해하는 능력을 흉내내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방 안에 있는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중국어 질문에 답변을 완벽히 한다고 해도 우리는 방 안의 사람이 진짜 중국어를 이해하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견해이죠. 그러나 존설의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커즈와일, 코플랜드 등이 있습니다. 인간도 컴퓨터처럼 물질, 즉 뇌를 통해 사고를 하고 뇌는 컴퓨터처럼 화학적 작동 방식인 뉴런과 시냅스의 활동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이러한 과정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식을 통해서 인간이 사고한다라는 관점의 반론을 제시하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컴퓨터를 생각하는 존재라고 부르는 것을 보류한다면 이는 그저 생각한다는 단어를 인간과 우리와 생물학적 친척만 독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여러분은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컴퓨터의 사고에 대한 논쟁의 또 다른 측면은 자유의지와 자율성에 관련된 것입니다. 인간의 개입이 없이 기계가 완전하게 자율적으로 사고하는 존재일 수 있는가라는 문제죠. 컴퓨터는 인간이 만든 입력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물을 만듭니다. 따라서 컴퓨터가 인간이 만든 유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스스로 무언가를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스스로라는 자율성에 대한 질문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문제를 형성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창의성을 많이 요구하는 문제의 특성은 빈약하게 정의된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질문과 문제를 형성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컴퓨터가 인간으로부터 입력된 자료로부터 질문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새로운 질문을 하는 능력을 가졌는지에 대한 질문도 인간의 창의성과 컴퓨터의 창의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창의성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인간의 창의성에 대한 관점에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공지능의 창의성은 많은 경우 그 결과물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즉 창의성의 폴피 중에 하나인 창의적 산출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창의성에서는 창의적인 과정, 창의적인 사람,
창의적인 환경을 모두 고려하게 됩니다. 피카소의 작품이 그의 독특한 삶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유일무이하다고 여겨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그림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반면 AI가 암이라는 질병을 치료하는 과학적 해결책을 내놓았다면 인간이 내놓은 해결책보다 덜 가치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인지적 관점에서 창의적 사고 과정과 창의적 산출물을 보는 데 있어서는 인공지능과 인간에게 적용하는 그 기준에서 유사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창의성은 자율성, 정서, 동기 등의 성격적 특성과 개인의 역사에 또한 기인합니다. 이것이 개인의 고유한 창의성을 형성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환경과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균일한 순행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어떠한 환경이 주어지느냐에 따라 창의성의 발현이 달라집니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과 인간의 창의성을 비교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인간은 인공지능의 창조자로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우리의 창의성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인공지능은 인간 기억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정보 처리 능력을 확장하는 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거의 제한이 없는 기억 용량으로 문제 탐색 공간이 넓고 깊게 탐색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우리가 답을 빠르게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지식 기반의 강한 발견법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또한 받을 수 있겠죠. 창의성을 요하는 문제들은 아까도 언급했듯이 대부분 빈약하게 정의된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빠진 문제들의 요소들을 판단하고 핵심적인 질문을 만드는 데 더욱 집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은 인간의 창의성을 실험적으로 연구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사고 과정을 정보 처리 관점에서 유사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떠한 요인들이 창의적 산출물을 생산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실험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의 처리 과정 변인에 조작을 가함으로써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실험 연구들을 통해서 보다 인간의 창의적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